그런데 진나라로 가는 길에 장인은 한 고마운 장사꾼을 만났다. 함양까지 수레를 태워주고 숙식을 대준 그 장사꾼은 함양에 이르러 더욱 장이에게 고마운 일을 했다. 수레 가득 싣고 간 금과 패백을 아끼지 않고 뿌려 장이가 진나라 해왕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장이가 찾아가자 그렇지 않아도 소진이 꾸미는 합종책을 걱정하고 있던 해왕은 장이를 반갑게 맞았다. 한나절 장이가 펼쳐내는 연횡책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장이를 객경으로 삼고 두텁게 대접했다. 연횡책은 서쪽의 진나라가 동쪽의 세로로 늘어선 여러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와 동서로 손을 잡고 나머지 나라들을 하나하나 도모해 간다는 계책인데 동서를 가로로 보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 마침내 뜻을 이룬 장이가 갑자기 조나라로 돌아가려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소. 어떻게 해야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지 모르겠소. 그런데 왜 이렇게 급히 떠나려 하시오? 그러자 그 장사꾼이 말하였다. 선생을 알아본 것은 제가 아니고 소군이십니다. 소군께서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들이쳐 합종의 맹약을 깨지게 만들까봐 걱정이십니다. 그 때문에 선생이 아니면 진나라를 휘두를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여겨 일부러 선생을 격동시킨 뒤에 진나라로 떠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이 저에게 수레와 재물을 주어 선생을 뒤따르게 하며 몰래 도우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군의 계책이고 거기에 따라 선생께서 진나라에 등용되셨으니 이제 저는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장이가 그 말에 감격하여 말했다. 오, 그랬구려. 남을 격동케 하여 분발시키는 것은 내가 배운 유세의 기술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려. 내가 소군만 못하외다. 가서 소군에게 고맙다는 뜻과 함께 전해주시오. 내가 이제 겨우 새로 뽑혀 쓰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나라로 하여금 조나라를 치게 만들 수 있겠소. 소군이 살아있는데 이 장이가 무슨 말을 하며 소군이 있는 곳에 이 장이가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소. 하지만 소진과 장이 두 동문의 그 두터운 우위도 그리 오래 지켜지지는 못했다. 그 뒤 소진은 한나라 선왕과 위나라 양왕과 제나라 선왕과 초나라 위왕을 차례로 설득하여 육국의 합종을 성사하였다. 제후가 아니면서도 합종 맹약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6나라의 재상 노릇을 겸하였다. 한편 장이도 착실하게 연행책을 갈고 다듬어 마침내는 진나라의 재상이 되고 위나라, 초나라, 한나라를 차례로 농락하며 동방 6나라의 합종을 흩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천하는 강대한 진나라의 연행책과 동방 6국의 합종책이 피를 뿌리는 싸움터가 되었고 둘은 각기 그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다. 그 무렵에 전국도 이미 동문의 우위나 젊은 날의 순수한 정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살벌한 풍토였다. 그러나 소진과 장이의 전설은 갈수록 휘황하게 윤색되어 손빈, 방연과는 대비되는 미담으로 자라갔다. 거기다가 그들 둘이 이쪽 저쪽에서 누린 권력과 명성이 후광을 더하면서 그들을 길러낸 귀곡은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곳이 되었다. 40년 전 범증을 귀곡으로 불러들였던 것도 바로 그 동경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왔을 때 이곳에는 전혀 다른 전설도 있었다. 소진과 장의 모두 귀곡에서 공부했지만 함께 배운 적은 없으며 그들의 연배도 세간에 전하는 것과는 달랐다. 어떤 사람은 소진이 장의보다 10여 년 전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의보다 30년 가까이나 더 살았다고 우기기도 했다. 사람을 평함에 있어서도 소진에게 훨씬 박했다. 그러나 천하가 진나라에게로 귀일된 지금 그 모든 시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범증이 옛 기억을 더듬다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장대의 곁에 작은 상구비를 도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거기 가는 늙은이 혹시 거소에 사는 범아무개 아닌가?
돌아보니 초당 쪽에서 뒤따라온 듯한 남공이 등 뒤 멀지 않은 곳에서 빙긋이 웃으며 서 있었다. 그가 새로 닦기 시작했다는 신선술 덕분인지 못 보고 지낸 10년 사이에 전보다 오히려 건장해진 모습이었다. 시초도 서죽도 반가운 예벗이 온다고 하더니 역시 자네였군. 하지만 시각까지 맞추지는 못해 자네를 기대한 게 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초당으로 돌아가세나. 범증이 미쳐 무엇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남공이 다시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돌아서 앞장을 섰다. 걸음을 빨리해 남공을 따라잡은 범증이 약간 뒤틀린 목소리로 받았다. 여기는 예나 이제나 두루 춘풍이군. 그래, 환원산에서는 불로단을 빚을 약재라도 구했는가? 여기도 진나라 천하의 한 모퉁이, 낙목 한천이기는 마찬가지네. 이 세상에 불로단이 어디 있겠는가? 노생이니 후생이니 하는 것들과 서부의 무리가 지금은 시황제에게 바짝붙어 가진 요사를 다 떨고 있으나 그게 언제 불벼락이 되어 이 골짜기까지 살라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네. 남공이 범증의 말투에 개의치 않고 그렇게 지긋한 태도로 받았다. 그러나 범중의 말투는 여전했다. 나는 이놈의 세상이 방사와 술객들의 차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닌 모양이네. 자네도 그들의 볕바른 자리에 끼어 앉은 게 아니던가. 공연한 소리, 요즘 일고 있는 황로지학은 허황된 불로불사의 방술과는 부류를 달리한다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자네는 무슨 바람이 불어 얘까지 왔나? 답답해서 멀리 바람이나 쐴까 하고 생각해보게 이 어이없는 한 살이 벌건 대낮에 방 안에 틀어박혀 궁리한다는 기계 묘책이 얼마나 하염없는 것이겠는가. 범중도 드디어 뒤틀린 목소리를 거두고 쓸쓸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그래도 난데없는 일이네. 한 번 떠난 뒤로 30년이 가깝도록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는 이 골짜기가 아닌가. 실은 자네를 만나 다시 묻고 싶어 왔네. 10년 전 자네는 거소에 내 오두막을 찾아와 진나라의 일통천하는 12지지가 한 바퀴 도는 것을 다 보지 못할 것이라 했네. 그런데 벌써 진나라가 천하를 아우른 지 7년, 그 12해 중에 절반을 넘어섰지만 진나라의 다스림은 갈수록 철벽 같지 않은가. 올해만 해도 시황제는 몽염에게 30만 군을 주어 용적을 내쫓고 북쪽으로 크게 영토를 넓혔으며 남쪽으로도 용량 땅을 새로 개척하여 상, 계림, 남해 세 군을 만들었네. 유중에서 음산에 이르기까지 40개의 현을 새로 설치하고 천하의 백성을 끌어다가 만리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있는데 그 모두가 아직도 뻗어가는 진나라의 기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정말로 진나라의 다스림이 시황제를 시작으로 만세에 이를 것 같네. 자네 말대로 이제 남은 5년 안에 진나라가 망할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네. 다시 한번 대답해 주게. 정녕 그게 언제인가? 언제 진나라의 날이 끝나는가? 이제 내 나이도 그럭저럭 65, 일생을 갈고 닦은 경세의 실학은 끝내 무용하게 묻혀버리고 말 것인가? 살아 내가 세상에 있을 날은 영영 오지 않는 겐가? 범증이 가슴속에 뭉친 것을 토해내듯 그렇게 쏟아내자 남공이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그런 범증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대꾸했다. 세월이 지나도 자네의 직정은 변치 않는군. 자네 지금 대명천지 노방에서 천지의 명수를 헤아려 달라는 것인가? 이만 초당으로 돌아가세. 다시 한번 시초를 뽑고 서죽을 헤아리더라도 거기 가서 보세나. 하지만 초당으로 돌아간 남공은 범증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저 오랜 벗을 맞은 일사로 바뀌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범증에게 마지막 출곡 뒤로 10년 가까이나 돌아보지 않은 바깥 세상의 일을 이것저것 모르면서 쌓인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저녁상을 받을 무렵에서야 젊은 제자를 불러 말했다. 오늘 밤 자시에 칠성초를 올릴 것이니 채비하라. 내 진군의 현연기수에 물을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자신은 게을로 내려가 차고 맑은 가을물로 몸을 깨끗이 했다. 자시가 되자 남공은 북두칠성에게 정성 어린 초제를 올린 뒤 자신의 정실로 돌아가 새벽이 되도록 귀갑과 수고를 굽고 시초와 서죽을 갈랐다. 귀갑과 수고를 굽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실전되었다는 상역을 주역과 아울러 쓰는 듯 했다. 그러다가 날이 밝은 뒤에야 일찍 일어난 범증을 찾아보고 말했다. 강구하게 보인다고 해서 강구한 것은 아니며 장구할 것 같다고 해서 장구해지는 것은 아니라네. 진나라의 역수는 그대로 변함이 없네. 신묘에 조룡이 죽고 임진에 대풍이 일며 가보에는 패상에 진인이 들어 진나라의 명수를 거둘 것이네. 조룡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진나라가 천하를 아우른 해가 경진이니 자네가 짚어준 역수대로라면 임진년에 불큰 바람으로 진나라가 끝난다는 말 아닌가. 그런데 다시 가보년에 관중의 패상으로 든다는 진인은 또 누구인가. 선잠에서 깨어난 범증이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남공의 말을 새겨듣다가 문득 그렇게 물었다. 남공이 지쳐 훨씬 더 주름진 얼굴로 천천히 대답했다. 새로운 천하의 임자일 테지. 어쩌면 자네가 그리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어디 가면 그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네. 아마 그 스스로도 아직은 그걸 모를 것이네. 그렇다면 난 어떻게 그를 만나는가? 언제 그를 만나 새 세상을 여는데 나를 쓸 수 있게 되는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다리면 그쪽에서 찾아올 날이 있을 걸세. 나는 이미 30년이나 기다려왔네. 이른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언제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내가 그를 찾아나서 그날을 앞당길 순 없겠는가? 서두르지 말게. 서두르다 이를 그르치면 그때야말로 일생의 기다림이 헛되게 되네. 남공이 그러면서 범증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불길한 느낌이 들 만큼 무겁고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진인이 날 때에는 곳곳에서 사이비가 일 것이네. 서두르다 주인을 잘못 고르면 아니 만남만 못할 터. 그럼 잘 가게. 이 며칠 환원산을 헤맨 데다 간밤에 너무 많은 기력을 쓴 듯하이 이 길로 운기조식에 들어가면 며칠은 나오지 못할 것이네. 초안지 엎드린 호랑이. 천하가 진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기 전 초나라는 다른 육국에 비해 특히 이질성이 두드러졌다. 다른 나라가 대강 이북에 자리 잡은 반면 오와 월을 아우른 초나라는 강남에 자리 잡고 있었고, 북방의 나라들이 황토의 들판을 기마로 내닫는 만큼이나 초나라는 곳갓에 널린 허수와 하천에서의 물질에 능했다. 농사와 주식도 달라 강북의 육국이 밀과 보리 농사를 많이 짓고 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데 비해 초나라는 벼농사를 주로 하고 쌀밥으로 끼니를 삼았다. 종족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달랐다. 북방은 한족과 그 언어를 중심으로 시경의 문화를 이룬 데 비해 초나라에는 형만이라고 부르던 남만의 갈래와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한 초사의 문화가 있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초나라의 춤도 남방 문화의 특색을 이룰 만했으며, 애절한 오나라의 노래는 나중에 중국 시가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사람들의 성격도 어렵지 않게 서로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북방 여러 나라와 초나라는 달랐다. 북방의 사람들은 느긋하면서도 다소간 음모적이어서 새롭게 도모함과 변화에 대응함이 아울러 느렸다. 그러나
한번 일을 벌이면 끈질기고 완강하게 밀고 나가는 습성이 있었다. 그에 비해 초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직정적이고 맹렬하며 자극을 받으면 쉽게 분기했다. 하지만 그만큼 감성적이고 여린 데가 있어서 한번 사기가 상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약점도 있었다. 진의 시황제가 천하를 아우를 때도 가장 힘을 들인 곳이 초나라였다. 소양왕을 비롯한 선대의 오랜 약화 정책으로 초나라는 피폐일 대로 피폐해 있었지만 처음 초나라를 치기 위해 보낸 이신과 몽염의 20만 대군은 태반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시황제가 몸소 찾아가 은거에 있던 명장, 왕전을 다시 불러내고도 진나라를 비우다시피 해 긁어모은 60만 대군을 딸려보내서야 겨우 초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시황제는 그렇게 힘들여 얻은 초나라 땅에 먼저 초군을 두었다가 뒤에 다시 남군, 국왕, 회계, 세 군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회계군은 월나라의 옛 땅인 회계산에서 이름을 따온 군이지만 치소는 오나라의 옛 땅인 오중에 두고 있었다. 둘 사이에 요란스러운 쟁투로 오월동주나 와신상담 같은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긴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래 오패의 하나로 드는 이가 있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오나라는 월왕 구천에 의해 춘추시대에 이미 없어졌고 그때 오나라를 아우른 월나라도 오래전에 시들어 그 왕 무광이 초위왕과 싸우다 죽은 뒤에는 초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시황제의 통일 뒤 회계군은 당연히 초나라의 옛 땅으로 여겨졌다. 그 회계군 오중 땅에 항량이란 장년의 사내가 있었다. 17회 전 항적이란 조카 하나만 데리고 숨어들듯 그리로 흘러든 이었다. 하지만 처음 나타날 때 그들의 행색에서 내비치던 고단함이나 외로움과는 달리 그는 곧 오중 사람들의 믿음을 사고 인정을 받아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걸 바탕 삼아 보이지 않는 힘을 길러 그 무렵엔 진나라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오중거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항량은 특별히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이 곧잘 믿고 따라줄 만큼 탄탄하면서도 단정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다가 배우지 못한 이들이 의지할 만한 학식을 지녔으면서도 너그럽고 따뜻한 인품은 쉽게 정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중 사람들이 가슴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은 그 혈통이었다. 항씨는 옛 초나라의 이름난 장군가로서 그 조상이 일찍이 항 땅의 제후로 봉해졌기 때문에 성을 그렇게 쓰게 되었다. 때대로 초나라를 위해 걸출한 장수를 배출해 왔는데 특히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 항연은 오래도록 모든 초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항연은 하상 사람으로 초효열왕 때 장군이 되어 기우는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했다. 그가 훌륭한 장수였다는 점에서도 대개의 기록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 왕 부차와의 관계는 책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곧 자치통감은 진나라 장수 왕전이 먼저 항연이 이끄는 초군을 격파하고 그를 죽인 뒤 다시 이듬해 초나라로 쳐들어가 그 왕 부추를 사로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기에는 부추가 먼저 사로잡힌 뒤 항연이 왕족 장평군을 초나라 왕으로 세우고 회남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하여 초나라 재건을 위해 왕전과 싸우다가 왕전이 장평군을 잡아 죽이자 그도 자살했다고 한다. 이치로 보아서는 근 1000년 뒤에나 쓰인 자치통감을 믿어야 할 것이나 다른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는 당시 초나라 유민들의 감정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사기의 기록에 더 믿음이 간다. 왜냐하면 초나라 부흥운동과 실패가 자아내는 비장감이 아니고서는 항현을 향한 초나라 사람들의 그 흔치 않은 흠모와 미련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은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항해는 여전히 어딘가 숨어 살며 초나라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으며 초나라 유민들의 저항 의지를 자극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했다. 단 석집이 남아있어도 진을 망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초나라의 유민일 것이다. 진나라에 의해 천하가 통일된 뒤 은밀히 세상에 떠돈 말 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남공의 말이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초나라가 육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이질적이었던 것과 초회왕의 비극 때문에 그리 되었을 것이다. 진소양 왕은 연횡책으로 초나라를 농락하던 끝에 동맥을 맺자고 속여 초나라 회왕을 진나라 영토인 무관으로 꿰어들였다. 그리고 회왕이 속아 무관으로 들자 매복해둔 군사로 그를 사로잡아 함양으로 끌고 갔다. 그 뒤 진나라는 초나라의 땅을 뺏기 위해 회왕에게 온갖 위협과 모욕을 주다가 죽은 다음에야 초나라로 돌려보냈다. 그 때문에 그때까지 진나라와 의연히 맞서오던 남방의 강국 초나라는 크게 혼란해졌다. 갑작스레 임금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스스로 지키기에도 급급한 약소국으로 전락했다가 마침내는 진나라 장수 왕전이 이끈 대군에 어이없이 멸망당하고 만다. 하지만 진나라가 반드시 초나라의 자녀 세력에게 망하리라는 말은 또한 항현의 초나라 부흥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멸망당한 육국 중에서 임금을 다시 세우고 진나라에 맞선 최초의 나라와 인물은 초나라요, 항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량은 바로 그 항현의 아들이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어딘가에 숨어 조국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는 영웅의 아들. 그것만으로도 항량은 오중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에 넉넉하였다. 거기다가 다시 은밀한 소문으로 떠도는 그 망명의 이유는 더욱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초나라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던 그해 끝내 싸움에 진 항현의 자살이 전해지자 하상에 있는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수백을 헤아리던 노비와 식객들은 항현에게 오래 시달린 진병들의 보복이 두려워 달아나고 더부살이하던 피구치들도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현의 아들 사형제는 대를 이은 명가에 저자되었다. 마지 항백은 어질면서도 생각이 깊었고 가운데 항중과 항숙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이 뛰어났다. 막내 항계는 아비 항현을 닮아 지략이 있고 결단이 빨랐다. 떠나는 이들에게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눠준 그들 사형제는 끝까지 남아 함께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밀려드는 진나라 세력에 맞서 마지막 저항을 펼쳤다. 항씨 사형제와 그들을 따르는 족당 식객들은 먼저 조국을 망하게 한 내부의 적부터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하상 일대에서 전부터 연횡책을 내걸고 진나라의 간세 노릇을 해온 매국노들과 진주에 오는 진병을 스스로 나아가 웃음으로 맞아들이고는 비굴하고 강교한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때로는 정복자로서의 횡포를 부리는 진병들도 타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상대도 맥없이 목을 내놓지는 않아 그와 같은 항씨 사형제의 저항과 매국노 처단은 곧 조직적인 반격을 받았다. 한동안 싸움은 작지만 치열한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진나라의 대군이 밀려들면서 쫓기는 것은 오히려 그들 사형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진병과 그 앞잡이들의 갑작스러운 반격을 받아 항중, 항숙을 비롯한 많은 일족과 식객들이 죽고 남은 사람도 서로의 생사를 모르는 채 기약 없이 흩어져 달아났다. 항계는 그때 맏형 항백과 헤어진 뒤 셋째 형 숙의 한 점 혈육 항정만을 간신히 구해내 함께 하상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름을 양으로 바꾼 뒤 진병을 앞세우고
그들을 뒤쫓는 원수들을 피해 여기저기 떠돌다가 오중까지 흘러들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요란한 소문이 되어 항량을 뒤따라 내려온 하상에서의 일들은 그의 남다른 혈통 못지않게 오중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시 황제가 마지막으로 제 나라를 무너뜨려 혼일사해를 이루었던 해의 일이었다. 벌써 7해가 지났는가 아니면 8해. 오중성 밖의 한적한 장원 사랑채에서 때아니 회상에 빠져있던 항량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봄이 짙어져 뜰한 이곳저곳에 봄꽃이 환히 피어 있었다. 더는 뒤쫓는 사람이 없다 싶자 조카 항적과 함께 살기 위해 사들인 정원인데 가끔 가꿔 놓은 뜰이 제법 볼만했다. 그러고 보면 급하게 쫓기면서도 용케 지니고 온 재물 또한 그들 아제비와 조카가 위험을 잃지 않고 오중의 뿌리를 내리는데 한 몫을 크게 했을 것이다. 빈틈없는 성격을 지닌 항량은 진작부터 여러 대에 걸친 문벌 항시가의 재산을 갈무리하기 쉬운 보화로 바꾸어 하상 여러 곳에 나누어 감춰두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쫓기게 되자 그것들 중 일부를 거두어 망명길에 올랐다. 그런데 저게 무엇일까? 꽤 넓은 뜰 안을 돌아보던 눈을 날카롭게 찔러오는 듯한 한 줄기 빛이 있어 항량이 눈길을 그곳으로 돌렸다. 뜰 한 구석 한적한 나무 그늘 저쪽이었다. 무언가 흰 장막 같은 것이 펼쳐져 있다가 이내 거쳤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을 보니 한 자루 장검을 들고 있는 청년이었다. 우로구나. 우가 칼을 익히고 있었구나. 우는 조카 항적이 몇 해 전에 늦은 관례를 치르면서 받은 자였다. 항량은 문득 한없는 자애의 눈길로 항우를 살펴보았다. 항량에게 항우는 죽은 가운데 형이 남긴 한 점 혈육인 동시에 초나라에서도 알아주던 자신의 가문 하상 항씨의 유일한 후사이기도 했다. 그냥 백은 생사를 알 수 없고 나이 50이 가까운 항량 자신은 그때까지 소생이 없었다. 쫓기는 몸이라 예를 갖춰 아내를 맞아들이기 어려웠을 뿐더러 몇몇 정을 붙여 몸을 섞은 여인이 있어도 어찌된 셈인지 태기를 호소하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내가 본 흰 장막 같은 것이 저 아이가 펼친 검기였단 말인가? 벌써 저 아이의 검술이 그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한참이나 항우를 먼 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항량이 문득 몸을 일으키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계부로서가 아니라 한 무사로서 흥미가 인 듯하였다. 장군가의 자제답게 항량도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혔다. 당연히 성취도 있어 유협들 사이에서도 무예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진 않았고 난군 속에 떨어져도 몸을 가릴 만큼은 되었다. 하지만 방금 본 검기는 그런 항량이 보기에도 눈부셨다. 가만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항량은 짐짓 발소리를 죽이며 뜰을 가로질러 항우에게로 갔다. 조카의 무예 수련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몰래 조카의 성취를 가늠해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떨기나무와 굵은 나무 등걸에 몸을 감추며 다가가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항우는 칼끝을 땅바닥 쪽으로 늘어뜨린 채 거칠어진 숨을 고르고 있었다. 8자 키에 우람한 몸매와 순진해 보이면서도 위험서린 얼굴이었다. 당시의 자는 약간 짧아 8자라 해봤자 뒷날로 치면 6자 남짓이었으나 그 키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왜소한 초나라 사람들과 견주면 산악과 같다 할 만했다. 한 180cm 정도 되나 봅니다. 한자가 30cm인데 8자라고 하면 2m 40이면 말이 안 되죠. 6자면
180 정도. 180이면 뭐 지금도 기골이 장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히 딴소리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 늠름하고 환한 항우의 모습이 다시 항량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그 사이 한숨을 돌린 항우는 장검을 칼집에 거두더니 나무 등걸에 기대 세워두었던 창을 집어들었다. 긴 자루 끝에 쌍날이 달려 배기와 찌르기를 겸할 수 있는 창으로 날은 진과와 달리 쇠로 베려져 있었다. 자루도 찰갑을 씌워 여느 창보다는 몇 배나 무거워 보였다. 항우는 계부가 숨어서 보고 있음을 알기나 하듯 창을 들어 천천히 창법을 펼쳐 보였다. 처음에는 담병 접전에서의 창법이었는데 찌르고 베는 기세가 사납고 매섭기 그지없었다. 다음은 여럿과의 차륜전 형태인데 대여섯 군데에서 번갈아 치고드는 적을 받아내는 동작이 여간 엄밀하지 않았다. 마지막 대병 속의 혼전을 헤쳐나가는 창법이었다. 사방팔방 상하 좌우에서 베고 질러오는 창칼을 퉁겨내며 맞받아 베고 찌르는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창날의 속도는 빨라졌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자 다시 항우의 몸은 창대가 짖는 그늘과 창날이 내뿜는 빛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놀랍구나. 어느새 이 아이의 솜씨가 이토록 휘황하게 어우러져 있단 말이냐. 항량은 감탄하며 문득 항우가 처음 무예를 배우기 시작한 날을 떠올렸다. 몇 년 전 항량이 처음 항우에게 가르친 것은 글이었다. 비록 어려서부터 떠돌아다니며 숨어 살았지만 태어난 가문 덕분인지 항우는 그때도 초나라의 서법 정도는 대강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천하를 아우른 시황제가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자 항우는 문맹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 이에 항량은 다시 진의 서체인 진서를 배우게 했던 것인데 결과는 뜻같지가 못했다. 끄대다버님, 대장부에게 문자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넉넉한 것입니다. 도필리로 일생을 살고자 하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문자를 다 익혀야 합니까? 어느 날 항우는 그렇게 말하며 책을 덮더니 다시는 편리하지 않았다. 항우의 고집을 잘 알고 있는 항량이라 억지로 그를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다. 한동안 항우를 살피다가 슬며시 권해보았다. 그럼 칼쓰기를 배워보겠느냐? 무란 대장부가 마땅히 본업으로 삼을 만한 것이니라. 항우는 그 새로운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처음 얼마간은 항량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들여 불러들인 무예의 달인들로부터 새로운 무예 초식을 전수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반복 단련의 실증이 났는지 곧 검술의 시들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초나라가 진에게 망한 것은 결코 문이 뒤져서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을 잘라오는 것을 그 어떤 공보다 으뜸으로 삼는 저들의 상무에 진 것이었다. 너는 진병의 칼날 아래 피를 뿜고 쓰러진 부조 2대에 걸친 한을 잊지 말라. 항량은 항우가 무예 익히기를 게을리할 때마다 그렇게 다그쳤으나 항우는 왠지 불만한 기색을 숨기려 들지 않았다. 무라는 게 손목과 팔로 창검을 익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항량은 그 말을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만 받아들였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듯 했다. 그 몇 년 항우는 무예에 온 힘을 쏟아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고 이제는 그 성취를 바탕삼아 보다 높고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어르신, 주인 어르신. 갑자기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항량이 얼른 돌아보았다. 늙은 청지기가 아전바치 하나를 데리고 저만치 서 있었다. 또 무슨 일인가? 이번에는 몇 명이나 긁어 모아야 하나? 아전바치를 알아본 순간 항량은 짜증부터 났다. 때나부터 사람을 보낸 곳으로 보아 회개수가 또 군역이나 요역에 끌고 갈 사람을 졸라댈 작정인 듯했다. 하지만 당장은 조카에게 자신이 엿보고 있었음을 들키게 된 게 더욱 짜증났다. 무슨 일이냐?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제야 항량도군에서 나온 관리를 아는 체하며 그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공조리께서 어인일로 또 오셨소. 그러면서 흘긋 항우 쪽을 보니 항우는 어느새 창을 거두어 짙은 나무 그늘로 사라지고 있었다. 성이 난 듯한 그 뒷모습에서 좋건 나쁘건 자신을 쉽게 남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카의 자존망대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군수께서 나으리를 찾으십니다. 항량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인지 군리가 공연히 주눅든 얼굴로 대답했다. 보아하니 이번에는 뭔가 저 혼자만으로는 가운데서 절충하기 어려운 일을 내게 떠넘기려는 모양이구나. 항량은 문득 군수 은통의 의문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쨌든 은통은 수십만 호 회계 백성들의 생사여탈을 주무르는 군수였다. 그가 사람을 보내 찾는다니 우선 조카의 일은 잠시 잊을 수밖에 없었다. 천하가 하나로 되면서 진나라가 벌인 이런저런 토목공사 때문에 천하 36군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임부로 끌려갔다. 그러다가 시황제 32년 연나라의 방술사 노생이 동해에서 참위의 글기를 얻어오면서 한층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게 되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라는 구절을 본 시황제는 호를 말 그대로 오랑캐, 그것도 북쪽 흉노로 해석했다. 그의 바로 장군 몽염에게 군사 30만을 딸려주며 흉노를 치게 했고 이듬해부터는 그 땅 곳곳에 요새를 쌓아 쫓겨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했다. 또 그 이듬해부터는 천하에서 널리 일꾼들을 끌어내 중원으로 밀려오는 흉노를 막을 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니 천하의 군연이 모두 군사와 인부를 대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명절로 나가든 역도로 떠나든 돌아오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길이라 백성들은 누구도 선뜻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일거리가 많은 진나라 도성이나 흉노와의 싸움터뿐만 아니라 장성을 쌓을 유해처가 모두 서북의 멀고 험한 땅에 몰려 있는 데다 도달해야 할 날은 엄하게 정해져 있어도 돌아갈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정에서 보내라는 사람의 머릿수를 맞춰 대기가 9년마다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회계군은 특히 더했다. 땅 자체가 진나라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그 어느 지역보다 반진의 감정으로 불안한 초나라의 고토였다. 무리하게 백성을 끌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누군가 진나라 조정에서 내려보낸 관리와 오중의 토착민 사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사람이 꼭 필요했다. 시황제가 보낸 진의 회계군 수온통은 몇 년 전부터 그 일을 항량에게 맡기고 있었다. 항량이 초나라의 명문자재라는 풍문이라던가 어딘가 반역의 냄새를 풍기는 그의 감춰진 전력이 깨름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우선 급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중 백성들의 불만을 어만지기 위해서는 그들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항량을 내세워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항량도 기꺼이 그 일을 떠맡아왔다. 당장 진나라를 뒤엎고 초나라를 되일으켜 세울 수 없을 밖에야 적당한 양보를 얻어내 진나라에 순응하는 것이 오중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었다. 은통과의 단판에서 군역으로 부역으로 바꾸고 보낼 사람의 머릿수를 원래보다 줄인 뒤 다시 오중의 부로들을 모아 줄어든 부담을 받아들이도록 달래는 것이 대개 그가 아는 중재와 조정의 내용이었다. 항량이 관아에 이르러 보니 은통은 객청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무슨 두꺼운 가죽이라도 덮은 듯 속내를 짐작할 길 없던 그의 크고 무표정한 얼굴이 그날따라 어둡게 굳어있는 걸로 봐서 예사 아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다. 항시아우님,
차 한 잔 다 비우기도 전에 은통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서두름을 감추며 항량을 불렀다. 언제부터인가 은통은 항량보다 몇 살 소녀임을 내세워 항량을 아우로 부르면서 친분과 신임을 과장하고 있었다. 위에서 점점 고약한 문서들이 내려오고 있네. 아마도 우리 황제께서는 천하 백성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싸움터가 아니면 일터로 끌어다 넣으실 작정인가 보이. 그럴 때의 은통은 시황제의 권위를 대신하여 내려온 삼엄한 관리가 아니라 정말로 같은 고장에 함께 사는 형 같은 데가 있었다. 항량도 걱정스러움을 과장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정에서 장성을 쌓을 역도 1만과 남월에 수자리 보낼 장정 1만 명을 우리 곤에서 보내달라는군. 한꺼번에 2만씩이나 내놓으라니 이 형은 그저 아뜩할 뿐이네. 항량아우, 이 일을 어쩌면 좋겠나. 한창 때의 회계군이 22만 호, 이제는 전란으로 죽고 여기저기 끌려가 20만 호에 훨씬 못 미치니 진나라 조정이 원하는 2만을 내려면 다시 10집에 장정 1명은 내야 한다. 더구나 작년, 재작년 이태를 거듭 몰아쳐 이미 석집에 하나꼴로 역도를 끌고 가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보내지 않고 그냥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항량은 속으로 가만히 오중 땅이 더 낼 수 있는 머릿수를 감안해 보았다. 그 일이라면 이제 저도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작년 함양에 일꾼 1만 명을 낼 때도 이미 젊은이들만으로는 모자라 머리 허연 늙은이들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윽고 마음속의 선을 정한 항량이 먼저 그렇게 운을 떼어 은통의 속을 떠보았다. 은통이 능청을 떨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어쩌겠나. 늙은 이 한몸 벼슬과 목을 내놓는 일이 어렵지 않지만 뒤이어 밀어닥칠 조정의 대군은 또 어떻게 하나. 만약 정한 머릿수를 보내지 않으면 황제께서는 반드시 우리 회계에 반역의 죄를 물으실 터인즉 가장 회계군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하는 위협이었다. 하지만 진나라의 엄한 법령이나 점점 더 자기 도취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시황제의 가혹한 결정들을 돌이켜보면 그저 말로만 해보는 위협은 결코 아니었다. 그 한 예가 그해 온 천하를 흉흉하게 한 책 불사르기 소동이었다. 옛 제나라 땅 사람인 박사 순월이 지금 진나라가 천하에 시행하고 있는 9년째에 왕족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기능이 없음을 걱정하며 지난 시대의 봉건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승상 이사가 글로 이렇게 아뢰었다. 오제의 다스림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하, 상, 주 3대가 서로 이어받음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천하를 다스린 것은 서로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대업을 창시하시어 만세의 공덕을 세우셨으니 어리석은 유생들로서는 진실로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순월이 말한 것은 3대의 일이니 어찌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제후들이 서로 다투었으므로 나라마다 높은 관직과 후한 복록으로 떠도는 선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하가 하나로 안정되어 법령이 통일되었으며 백성들은 집안에서 농공에 힘쓰고 선비들은 법령과 형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유생의 무리들만 지금의 것을 배우지 않고 옛것만을 배워 지금의 세상을 그러다 헐뜯으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상인 이사는 감히 아뢰옵니다. 옛날에는 천하가 혼란스러워 어느 누구도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후들이 서로 군사를 일으키고 하는 말마다 옛것을 내세워 지금을 헐뜯고 허망한 것을 늘어놓아 실질적인 것을 어리저럽혔습니다. 또 저마다 사사로이 배운 것만을 높이 지켜 세움으로써 천자의 조정에서 세운 제도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시어 흑백을 가리고 모든 것은 지존한 분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사로이 배운 것으로 조정의 법령과 교화를 비난하고 법령을 들어도 자신의 학문으로 그 법령을 따질 뿐이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조정을 나가서는 길거리에서 의논하는 일이 잦습니다. 임금에게 자신을 과시하여 명예를 얻으려 하고 기이하고 별난 주장을 내세워 자신을 높이려고 하며 백성들을 모아 조정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엄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위에서는 황제의 위세가 떨어지고 아래에서는 붕당이 갈라질 것이니 실로 걱정입니다. 신이 청하옵건대 사관에게 명하시어 진의 전적이 아닌 것은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고 박사관 이의 곳에 있는 시, 서, 및 제자백가들의 저서는 지방의 관리들이 모두 모아 태우게 하옵소서. 감히 시와 서를 이야기하는 자는 저작거리에서 사형에 처하시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하시며 옛것으로 지금의 일을 나무라면 그 일족을 모두 죽이시옵소서. 또 그와 같은 일을 보고도 잡아들이지 않는 관리는 같은 죄로 다스리시고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나도 책을 태우지 않는 자는 얼굴에 먹을 뜨고 멀리 변방으로 노역을 보내소서. 불태워 없애지 않을 서적은 의학과 전복과 종수에 관하여 쓴 것들로만 하시고 만약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다만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소서. 아무리 법가의 논리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철저하고 비정한 전개이며 아첨이라면 너무도 지독한 아첨이다. 자신의 정서나 이념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남의 책을 함부로 태워 없애는 짓, 어쩌면 진시황을 폭군 또는 반문화의 상징으로 굳어지게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시황제는 그런 이사의 말을 받아들여 그의 처나 모든 거리에 회벽이 책대오는 연기에 검게 그을릴 지경이었다. 좋습니다. 남월에 몇천 명을 보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한번 달래보죠. 그것도 멀지 않은 곳의 수자리라 오중 부로들에게 입이라도 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윽고 항량이 그렇게 절충으로 들어갔다. 은통이 어림없다는 듯 받았다. 나라의 명예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네. 장성의 역도 또한 이미 말을 보냈는데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겠나. 그쪽도 몇 천은 보내야 하네. 남을 쪽은 적어도 5천을 넘겨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만 이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제가 무슨 낯으로 다시 이 땅의 늙은 부모들로부터 자식을 빼앗고 안악들로부터 지아비를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겠나. 우리 진나라의 엄한 법령은 아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아오야말로 다시 한번 멀리 내다보고 방도를 내보게 어떻게 조정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저 사람들을 잘 달래볼 길은 없겠나. 그렇게 두 사람의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루어진 절충은 장성과 남월에 각각 5천씩만 보내되 보내는 기일을 끌 수 있는 대로 끈다는 것이었다. 늙은 너구리 같은 놈, 아마도 처음부터 절반만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오중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 있다면 기껏해야 그들이 조금 더 천천히 체위를 갖춰 떠날 수 있게 한 것뿐일지도 모르겠다. 항량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공연히 쓴맛이 도는 차 한 잔을 비우고 관할을 나왔다. 그런데 관할을 벗어난 항량이 저적거리를 지나갈 무렵이었다. 누가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항량을 불렀다. 항대엽님, 항대엽님. 항량이 돌아보니 망구라는 건달이었다. 정한 거처도 하는 일도 없이 저적거리를 빈둥거리면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이나 잔심부름으로 겨우 입칠에나 하고 지내는 녀석이었다. 항량도 이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를 불러 머슴처럼 부렸다. 무슨 일이냐? 항량이 걸음을 멈추고 묻자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망구가 허헉거리며 말했다. 어찌 그리 소리 소문 없이 관할을 드나드십니까? 안에서 말씀 나누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진작부터 문 밖에서 기다렸는데 문지기의 얘기를 듣느라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무슨 일이냐니까. 말 많은 것을 싫어하는 항량이 다시 그렇게 망구의 말허리를 잘랐다. 그제야 망구도 조금 숨이 가라앉았는지 차분하게 대답했다.
굴씨가 노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리께서는 통곡만 하시고 계시고 몇 안 되는 족인들이나 이웃도 어찌할 바를 몰라 대협님만 찾고 있습니다. 초한지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